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커플 모임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 핸드폰으로 오는 전화와 문자, 카톡을 강제로 공개하는 게임이 벌어집니다. 핸드폰에 숨겨둔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 완벽해 보였던 커플이나 친구, 또 가족 관계가 결국에는 파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은 2018년 개봉된 완벽한 타인입니다. 6년 뒤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상이라도 한 듯하죠. 열하루 앞으로 다가온 여당의 전당대회는 오늘도 이른바 댓글팀 혹은 여론조성팀을 둘러싼 대내외 폭로전 속에 거칠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전재규관 두 분과 함께 오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0,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고 자영업자와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이재명 전 대표 방북 비용을 포함한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면서 20년째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초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자폭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 캠프를 첫 공식 제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표, 이천수에 이어 한국 축구의 상징 박지성까지 작심 발언을 통해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의 장대비가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주 초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2박 5일간 이어진 하와이 방문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늘 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 정상회동에 참석해 북러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폴란드 등 12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함께 방산, 공급망, 또 원전 등 다양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 시대를 열게 된 건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고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61만 명이 모인 온라인 카페입니다. 최저임금 1030원 타결 소식에 인상폭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예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 사업자와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 근로자들의 공존했던 구조가 이제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나홀로 경영, 근로자 일자리 감소 이런 의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0,000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 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년 연속 물가 폭등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되었고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라는 게 목적인데 그 제도 자체를 무색해 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 시대는 노동계가 요구한 지 10년 만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흐름을 놓고 정부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회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본 반면 KDI는 경기 개선세가 미약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흘 뒤 발표한 정부의 7월 경제동향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석 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내수 상황을 보는 정부와 KDI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수출이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고금리나 고물가 쪽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5월 소매 판매는 한 달 전보다 0.2% 감소했고 설비 투자는 4.1%, 건설 투자인 건설 기성은 4.6% 줄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연간 2.6%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당분간 체감 경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 진단을 놓고도 정부와 KDI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지만 KDI는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재하면서 20년째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함께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적은 겁니다. 20년째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외교청서에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 현안이던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협의에 일단락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한일 간 입장차가 있지만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日韓双方の立場はこれ依然として違いはございます。このことを理由に私は自衛官職を危険にさらし、日韓の防衛協力を今後もですね停滞させ続け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고 전술핵을 염두에 둔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활동도 지금까지 없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왜곡된 역사인식은 안보 협력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중국의 군사활동이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등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을 두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새 방위백서는 이른바 중국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지역 형세의 긴장을 과장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침략의 역사적 죄책을 진 일본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다며 최근 일본은 해마다 방위 예산을 늘리고 파격적인 군사력 발전을 모색해 외부에 강한 우려를 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물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법원은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공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억 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지급한 것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 없이 남북 협력 사업 비용을 지급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회장이 이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나 차량 등 2억 1,800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기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전 부지사의 요청이나 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한 김 전 회장은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착잡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 병합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과 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은 범행 시기와 쟁점 등이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재판과 합쳐서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 총장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도록 힘썼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 총장은 21대 총선에 낙선한 뒤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고 이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8월 물류 관련 경험이 전혀 없던 이 전 부총장은 당시 국토부 추천으로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선임됐고 1년간 1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기업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국복합물류와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하경 국회 부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년여 만에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군사법원이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를 허가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군사법원이 최성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 사이 46일간의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박 전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사용하던 번호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최근 번호를 정확히 특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사건 전후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 조만간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울산지검 술자리 의혹을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일 인터넷 방송 강성범 TV에 출연해 술자리 의혹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돌았지만 박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5일 자신이 울산지검 재직 시절 술자리에 참석해 난장판을 벌이는 등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역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보다 더 빠른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주말 내륙은 찜통 더위가 더 심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시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가 찾아왔던 지난 2018년. 강한 햇볕에 달아오른 도심은 마치 펄펄 끓는 한증막과 흡사합니다. 당시 서울에서는 장마뒤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낮더위가 관측됐고 33도를 웃도는 폭염일수도 무려 35일이나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초반의 폭염 기세가 이를 능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11일 기준 폭염일수를 분석했더니 올해가 역대급 더위가 나타난 2018년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도 6월과 7월 모두 지난 2018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6월과 7월 현재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도 더해지며 기온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8월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주말에는 서울 등 내륙은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더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비가 그치면 또다시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는 등 당분간 폭염과 폭우가 공존하는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충청 지역 곳곳에서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큰 데다 다음 주에 비 예보까지 겹쳐 주민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수해에 떠내려온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빗물은 빠져나갔지만 마을 곳곳이 움푹 파였고 농가 밭에는 새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휩쓸려온 나무와 토사 잔해들이 마을 곳곳에 쌓여 있고 도로를 따라 세워진 전신주는 넘어지거나 휘어졌습니다.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신주를 새로 세우고 전기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가 부지런히 잔해들을 치우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침수 피해 주민은 어디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에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뭐 전기 연결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전기만 연결되면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 비가 더 올 거라고 예보된 상태. 침수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연하게 여기 있을 수도 없겠죠.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민 36명이 고립됐다가 4시간 반 만에 구조된 마을입니다. 비가 그치자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앞마당에는 진흙이 묻은 집기류가 널려 있고 집 안쪽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예상보다 더 큰 피해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문도 안 열릴 정도로 물은 자꾸 보시다시피 이렇고 뭐 어디 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 못 해주면 지금 담담할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요. 당장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마당에 또 들려온 비 소식에 수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당권 주자들의 거센 난타전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공개적으로 당의 입장, 총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은 사실상 죽어있는 당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선관위원회가 첫 공식 제재로 원희룡, 한동훈 후보한테 주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앞서서 이 발언들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후보들도 선관위나 지금 비대위가 별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갈 길을 간다 해가지고 아마 끝까지 죽자 사자. 보는 사람들은 또 재밌게 욕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네. 흥행에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죠. 후보가 금투세라든지 또는 종부세 관련해서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견인하는 이야기를 했어도 별로 반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대구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대구의 지역구에 있는 지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곧 보수의 기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아마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원희룡 후보 얘기 같이 봤습니다만 영화 대부의 대사까지 인용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씌웠고요. 한 후보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의 긍정적인 인연을 이제 강조하면서 전략이 좀 이제 서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한 후보는 뭐 최근에 국민들도 다 뭐 같이 아시는 바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뭐 댓글에 대한 혹은 뭐 일십 문제에 대해 읽고 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굳이 지금 현재 뭐 오늘 그런 그 분석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더 올라가고 원희룡 후보가 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승관이조차도 이렇게 주의를 주는 입장에서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이니만큼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 매우 예민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어쨌든 검사로서 특검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근에 뭐 더군다나 뭐 좌파 논란까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섬세하게 그런 부분을 터치하는 것으로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뭐 토론회에서 갑자기 뭐 물가 문제, 정책 문제 들고 와봤자 이게 플러스가 되지 않고 논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이제는 원희룡 후보는 오도 가도 못하는 뭐 그런 어떤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전당대회가 확실히 과열 양상인 거는 이제 분명해 보이고 당 윤리위까지 내일 이제 긴급 간담회를 이제 연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면은 진짜 전당대회 이후에도 후유증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상당한데요. 네. 이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또 좌우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간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사실은 그 상당히 후유증이 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결선 투표 없이 누군가가 과반수로 당선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요. 지금 이 대구라는 지역에 대해서 오늘 연설을 할 때 한동훈 후보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큰 분이라고 강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큰 분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약간의 부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대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당시 이준석 후보가 이제는 탄핵의 강을 넘어야 합니다 할 때 호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구 분들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특히 TK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우리가 이 보수 정당의 기둥이다. 그리고 어떤 현재 권력이 단단할 땐 그 권력을 중심으로 뭉치는데 이제 그 야당에 상대해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규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후보들이 그 부분을 간파를 잘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대구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줌으로써 이재명 체제에 대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여론조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40% 가까이가 이제 영남 지역에 있다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TK 지역에 한 20%가 몰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이제 주의 깊게 들리는 부분이고요.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론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대표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일반 여론조사 대상 전체적인 이제 보면 한동훈 후보 45%, 나경원 15, 원희룡 12, 윤상현 3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한동훈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윤상현 3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한번 뭐 지금 이제 현재 뭐 첫 번째는 어쨌든 한동훈의 지지가 강고하다. 특히 당원들 안에서
결선 투표를 가지 않을 정도의 확고한 지지를 갖고 있다. 네. 이것은 당원들이 지난 총선 패배로부터 빨리 극복하고 싶은 네. 즉 누가 이재명한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예.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참고로 판단하신 이제 이게 것 갤럽 같고요. 조사인데 2주 전보다 한동훈 후보는 2%포인트가 지금 올랐습니다.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체 구도가 이미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혹은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두 가지의 어짜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어허. 하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실제로 보면 원희룡 후보는 빠지고 있고 나경원 후보는 좀 올랐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후보는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네. 중립적으로 잘했다. 뭐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예.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 당에서 대통령실의 비중이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최소한 대통령실과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에서 반반 정도는 되는데 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딱 하나 드러난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관계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예. 그런 관계를 보는 당심이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선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 네.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1월 하순에 비대위원장 사퇴하시오라고 네.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2차, 3차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의 한동훈 예비 당대표의 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이게 그야말로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한국축구협회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전당대회인지 정말 미래를 생각해 보면 분당대회인지 모르겠다. 어허. 상당한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그렇군요. 될 것 같아요. 1위 한동훈도 짚어주셨고 오히려 지금 2위가 뒤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할애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2주 전 조사 때보다 나경원 후보가 4%포인트 올랐고 원희룡 후보가 그만큼 내렸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가 네. 그만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정치인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인식을 그 스스로가 완전히 깨박을 쳤다 그래야 되나? 예. 완전히 뒤집어 버린 지금 그 경선이 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많은 예.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소장파였고 또 얼마 전에 그 대장동 일타 강사 할 때만 하더라도 총기가 얼마나 번득였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양평 고속도로서부터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일련의 그 행태가 보이다가 요번에 이 경선에서 아직 그 끝난 것도 아닌데 예. 자기 마음을 자신이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인상마저 주고요. 저 경선을 단순화시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윤심도 그렇고 친윤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자들은 특히 일반 시민들보다 당원들은 오히려 한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네. 힘을 결집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결국은 위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미래 권력 그리고 예. 상대 당과의 어떤 그 전력, 그 상대 당을 대하는 그러한 그 보수 정당으로서의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아마 될 수 있는 이기는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만 가지고 분석하자면 소위 그 읽고 씹었다라는 그 스캔들도 별로 효과를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결선 투표 갈까요? 못 갈까요? 안 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나름대로 내 뒤에 누구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후보보다도 적게 나오잖아요. 네. 그 저런 상황. 그리고 지금 세 사람을 다 합쳐봐도 한동훈 지지율보다 적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당심에서 57%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당 지지율을 45% 정도 받으면 결선까지 안 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 보수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또 당원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당 차원에서 그들 간의 그 어떤 전쟁이랄까, 그들 간의 어떤 그러한 그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결론은 결국은 얼마만큼의 지지도 차이로 누군가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일단 승자가 정해지면은 굉장히 빨라요. 그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속도가.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지금 여론조성팀, 댓글팀이라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운용 의혹의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또 한동훈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직 한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도중에 뭐 비례대표 10번을 여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당시 뭐 법무부 장관이든 한동훈 개인을 위한 댓글팀은 없었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에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공보팀이든 어떤 팀이든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그 문자에서 댓글팀을 언급을 했었죠.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 공격용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폭로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이 직접 여론조성팀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은 고소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죠. 과거에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뭐 예를 들어 각 장관, 뭐 굳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어도 홍보팀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예컨대 추미애 전 장관도 설날 때 어디 간 세배 받는 화면을 만들어 쇼츠를 만들고 장동영 의원은 지금 공보팀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아주 나쁜 워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댓글 부대라고 하는 댓글팀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지금 이제 의도 있는 어떤 그 흠집 내기라고 합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혹은 뭐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이미지 메이킹하는 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지난 대선 공간에서 정말 뭐 모든 기관에서 댓글 부대가 운영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휘발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뭐 공식적인 댓글 부대가 있었는지 야당은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올 거예요.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차원에 뛰어넘어서 그러면 정말 초가상관 태우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혹은 지금 댓글 자체를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그 워딩이나 문자 자체가 정말 김건희 여사가 쓴 것인지도 의문시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배가 정말 산으로 가고 야당이 딱딱 잡아먹기 좋은 정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는데 뭐 상처를 주고 문제가 되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정개혁이라든지 대선 공간에서 혹은 실제적으로 이 정부가 굉장히 언론을 왜곡시키고 말하자면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일을 모든 부서가 하고 있다라는 오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알겠습니다. 또 간다나 지난 총선에서 장예찬이라는 분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나온 분이 다시 대통령실을 대변하는 공간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당내에서도 결코 원희룡 후보라든지 대통령실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 좀 대통령실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은 지금은 당원도 아닌 그런 상황이죠. 지금 계속 이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여사의 메시지가 네. 지금 공개되지?에 더불어서 네. 댓글을 만들었다고. 근데 본인이 일원이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는데 자기를 바쳐가지고 완전히 무슨 자살 폭탄 테러처럼 지금 완전히 내가 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내가 했습니다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법무장관 수행하는 직에 비례대표 10번을 달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라는 얘기를 장해찬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문제가 되려면 한동훈이 그 당시에 장관을 하면서 이런 얘기 좀 퍼뜨려줘 라든지 아니면 저런 팀이 정말로 가동이 됐는데 그거를 본인이 알고 네. 뭐 보고를 받고 심지어는 어떤 재정적 지원을 했던지 아니면 당시 법무부 차원에서 무슨 예산이 들어갔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면은 예. 이 장해찬 정치인이 한 요 말을 갖고는 과연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로 개입됐는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근 계속 이어지는 폭로전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자 폭로전이라든가 어쨌든 전화 녹취 폭로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사자하고의 통화라든가 문자가 아니라 제3자하고의 네. 것들이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새 그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지금 민주당의 먹거리는 네. 이 국민의힘에 소속됐던 장해찬을 포함해서 이들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이 민주당의 먹사니즘은 국민의힘의 이 몇몇 정치인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이러다 보니까는 이 전대 때문에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당 지도부가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댓글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정권 초기에 용산 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니까 집권하기 초기에 그러니까 모 인사가 굉장히 저랑 있는 자리에서 대표님 저희 그때 대선 때 있던 애들 뭐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환장 놀라가지고 대선 때 뭘요? 이렇게 했는데 그 인사가 그때 잘못 말한 거 이제 깨닫고 거기서 입을 닫더라고요. 대선 때 있던 애들이 뭐 그럼 그 댓글팀을 얘기하는 거라고 느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게 느꼈습니다. 근데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이 사설 댓글팀의 조직 관리 누가 했는지, 비용 누가 됐는지, 당시 한동훈 장관에게 언제 몇 번 보고를 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죠. 저는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장해찬 전 최고가 아주 치명적인 그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통상 한동훈 씨의 스타일로 봐서는 즉각적으로 장해찬 씨를 형사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해서 법사위 본회의 이렇게 거쳐 나갈 생각입니다. 네, 먼저 이준석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 그 의혹과는 이제 무관하게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 때 있던 애들 쓸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댓글팀 운영 정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요 비슷한 말씀인데 하셨습니다. 이게 의혹 어디까지 번질까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게 합법적 영역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네. 사실은 일정 정도 그런 어떤 언론 대응팀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여야 모두가 같이 격돌할 뭐 대선 공간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댓글팀 하면은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를 수 말씀이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사실이 아닌 경우에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말 자체가 위법적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바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드루킹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기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해가는 어떤 정상적인 선거운동의 기법이 아니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하고 다르게 일정 정도의 상대팀의 공격에서 대응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합법적 영역 아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뭐 저것은 불법이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설적이고 네. 혹은 선거운동 비용 밖에서 불법적으로 무슨 했다든지 알겠습니다. 옛날에 강원도지사 선거 때 뭐 전화 시설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당이 지적하기, 공격하기, 뭐 조국 혁신당에서 공격하기, 또 민주당이 공격하기 아주 좋은 부분이고 당연히 뭐 민주당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특검법이 만약에 있다면 저 예. 부분을 넣겠다. 그런 공격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지난 대통령 선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예. 본인이 그 당의 전직 대표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오히려 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얼뜻 생각이 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무엇 때문에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느냐면 댓글 수사를 하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윤석열 검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칼을 대면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랬는데 지금 지난 대선에 댓글 운운하고 나오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댓글이라는 거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데 제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여야를 불문하고 두루킹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해경군 김 씨도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하필이면 또 여사가 메시지 5개나 보냈다 그러면서 거기 댓글팀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또 그걸 덮으려고 그랬는지 장해찬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여론 조성팀 하면서 이제 한동훈까지 같이 이제 묶여 들어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거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국 혁신당에서 뭐 특검에 이거를 올려야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걸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봐도 뭐 이 얘기 하잖아요. 조국 의원이 한동훈 씨의 스타일로 봐서 즉각적으로 장해찬 씨를 형사 고소해야 되는데 안 했더라고요. 벌써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했습니다. TV 토론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까 장해찬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했다는 사람들이 당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지 아니면 법무부 관료라는 건지 하나도 지금 뭔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밝힐 거면 빨리 밝히세요. 아무리 지금 당을 떠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이적 행위를 합니까? 이건 정치인으로서 이 사실 자체는 사실대로 규명해야 되지만은 저런 정치인의 행태는 정치인의 도의상 맞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뉴스 시작하면서 정말 폭로전 핸드폰을 잠깐 공개하는 그런 게임에서 완전히 그 관계들이 모두 파탄이 나는 뭐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혹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두 분 다 이제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차기 당대표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하고 김두관 후보 지지율이 불과 7%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한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은 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87.7 대 9.9. 많이 차이가. 요거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뭐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또 22대 국회와 더불어서 이재명 당극 체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김두관 전 장관, 김두관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전국적 인지도라든지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점수를 국민들이 주고 있다. 차라리 민주당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내려놓고 김두관 의원이 대표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선의도 있고 이게 상호 제로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런 판단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어쨌든 당내 선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무슨 난리가 난 그런 측면은 아니고 네. 저는 오히려 역으로 보면 예. 김두관 의원이 안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가 한 70% 초반선에서 지지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뭐 22점 몇 프로를 밑으로 받았으니까요. 아까 김두관 후보가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80%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그리고 또 차라리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더 좋아한다. 예. 괜히 혼자 나와서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레이싱 그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그렇게 뭐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싫어할 요소도 아니고 아니다. 또 난리 피울 요소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을 나오면서 그 입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대선 출정식 같았어요. 네. 굉장히 길고 질의응답도 많고 또 갑자기 그 종부세라든지 금투세 손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중도층에게 이제 그 뭔가 견인하기 위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지금 원하는 건 대통령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경선에 당대표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의 수치는 본인이 굉장히 그 충격이었을걸요. 왜냐하면 당대표야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뭐 몇 안 되긴 하지만 민주당 쪽 인사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서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귓속말로 요번에 김두관 표가 꽤 나올 거라고. 왜 이걸 귓속말로 합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그게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보다도 저런 식의 당 운영 행태, 민주당이라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면 불과 7%,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요번에 근데 지금 민주당은 민심의 비율이 30%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글쎄요,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박용진하고 붙었을 때 70몇 % 나왔잖아요. 77%. 그거보다는 김두관이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건 제 희망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에 그래도 제가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이잖아요. 역사가 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민주주의의 원조라 그러면서 어떻게 당을 저렇게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 중에서 10몇 명 되는 후보 중에서 5명하고 뭐 사진을 이 세상에 제가 이거 표현은 뭐하지만 이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잘하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그 누굽니까? 종로의 곽상원 의원인가?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또 뭐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쓴소리 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희망이에요. 그 강성 지지자들이 이 사람들 전부 수박으로 매도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당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슈까지 이제 할 텐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에 김 전 회장의 심경을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차차마저 열심히 세번 받아봐야죠. 항소하실 계획은? 뭐 항소 당연히 변호인들하고 상의해서 아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형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말할 기회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고생 많습니다. 네, 뇌물공여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이화영 재판과 김성태 재판부가 공히 대북 송금의 내용을 같은 재판부입니다. 스마트폰과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규명한 것은
굉장히 이재명 재판에게 네.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끼치는 예. 그런 결과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주장하듯이 김성태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재판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냐? 네. 저는 중립적으로 봅니다. 반반으로 봅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고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아마 보다 구체적인 어떤 뭐 논쟁거리가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가 하나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김성태와 이화영은 공동정범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오히려 범행이 모두 이화영의 배후에 의해 진행이 됐고 김성태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김성태보다 이화영의 범행이 훨씬 더 무겁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실 제일 관심인 거는 이재명 전 대표하고의 관계,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이화영 변호인들이 이화영이 유죄를 받으면 결국은 이재명도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다가 과연 쌍방울의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든지 또는 그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민주당에서 오히려 바로 그 주가 조작 때문에 그런 것을 방북 비용으로 지금 뒤집어 씌웠다 그러는데 방북이 되고 거기서 막 그 뭔가 남북 관계가 돼야 쌍방울의 주식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승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요. 저렇게 방북 비용 운운하면서 이화영이 소위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조폭 출신하고 어울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화영을 도와주고 응원하는 입장이었지 이화영 당신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다가 괜히 이런 문제에 모함을 받게 됐잖아라고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목소리가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법적 논리와 사실 그리고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번에도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 이게 희대 조작 사건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좀 요 김성태 전 대표 재판 주의 깊게 봤을 텐데 어떤 반응? 핵심 나올까요? 포인트는 저는 만약에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변호인들이 포인트를 짚는다면 결국 이화영의 무리수 때문에 김성태도 당했고 이재명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예컨대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돈이 안 나왔다. 그랬을 때 매우 심양해서 적극적으로 김성태 회장한테 당신이 좀 내시오. 그런 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하고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의해서 김성태도 상당히 재판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화영이 다 한 것처럼 보여졌고 따라서 그것은 이해찬 전 총리의 관계 때문에 이화영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한 발 이재명 재판부 변호인들이 빠져나갈 개연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하고 요번에 이제 김성태 전 대표 재판부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부 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재판부 회피 신청을 이제 하고는 했습니다만 그것과 포함을 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무기한 자율 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도 의료계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병가나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차를 내거나 초진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식으로 휴진하는 겁니다. 무기한 휴진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해온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휴진은 진료 재조정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수들이 대거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은 피했지만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문제로 고심이 깊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앞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직서 제출 시점 근방인 지난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은 6월 이후로 사직 시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료계 측에서 사직서 2월 시점 수리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전공의들의 팽팽한 신경전 사이에 낀 수련병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료인 커뮤니티에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한 의사 5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의료인 사이트 메디스태프의 참의사 명단이라며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소속 병원과 신상을 공개한 의사 5명을 그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게시자 5명 가운데 2명은 개원이, 그리고 전혜미와 전공의, 군의관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축구협회를 직격했습니다.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신임 감독이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슬픈 건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뭐 어떤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나. 결국 우리가 그 체계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에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결국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를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협회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사리 지금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천만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 검찰이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천만 유튜버 찌양의 과거를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을 제작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고 최소 5,500만 원을 소속사 측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거는 저 터뜨리면 찌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폭로 직후부터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고 하루 만에 이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공갈 등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갈은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어낸 경우 성립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여럿이 공갈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형량이 더 높은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공갈죄가 됐는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유튜버만 이미 2명이 넘잖아요. 이들은 다른 유튜버의 입을 막아주는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소속사와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약이 오히려 사기죄가 적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이 제3자의 폭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고의로 소속사 측을 속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검토한 뒤 쯔양 측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번 쯔양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이슈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이른바 사이버 레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선정적,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이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다른 영상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조회수를 보입니다. 어차피 뭐 이거 솔직히 한 2-3명 정도만 해가지고 주면 여론은 어차피 바뀌잖아요. 이처럼 사이버 레카는 조회수가 곧 돈인 유튜브의 수익 구조 속에서 선정적인 내용으로 번성해 왔습니다. 특히 정의 구현을 내세워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니네들은 왜 다들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지? 다만 피해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엉뚱한 사람을 사건 관련자로 지목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레카 영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라 제재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는 그 절차까지가 상당히 어렵고요. 수사가 매우 지연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관여하고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의 치부와 불행을 들춰내는 말초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늘궁 신도들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이유로 몸을 만지고 추행당했다며 허 대표를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20여 명에 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납품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서울 용답동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달 부조리 신고센터에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가 70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50대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는 모두 511명으로 늘었는데 전세보증금 피해액도 760억 원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도 관련 영상을 게재했는데 제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술자리 장소 후보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은 허위 영상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더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더탐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 욕은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이나 한 전 장관이 구체적 행적을 밝혔다면 논란은 조기에 종식됐을 거라며 더탐사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관계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유감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어떤 대가 관계로도 허위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지지하려 했다는 건 언론과 검찰의 허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뷰 닷새 뒤 김만배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감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참여연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다음 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또 30분 뒤에는 한겨레 신문 부국장을 지낸 성모 씨에 대해서도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가 이르면 오는 8월에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재규 씨의 내란 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신문을 종결했습니다. 마지막 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규 씨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돼 재판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승합차가 빠르게 돌진하면서 주차장에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동승자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어보지만 SUV 뒷부분과 부딪힙니다. 파편들은 사방에 날리고 사고를 낸 차는 흰 연기를 내며 돌더니 화단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눈앞에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 옆에서 간신히 핸들을 조작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급가속을 하게 되니까 앞에 차를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되겠고 전복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일단 방향을 틀은 거죠. 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박으면서 속도가 줄었고요. 이제 마침 나무가 보여서 거기로 그냥 갖다 차를 들이받은 거죠. 이어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져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승합차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돌진해 차 한 대는 들이받았지만 동승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현직 축구 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에 있던 차가 순식간에 인도로 돌진했는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오른쪽에서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인도를 덮친 이 차량.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다가 변압기를 들이받는데 변압기는 힘없이 밀려 부서졌습니다. 이후에도 이 차량은 도로 위에서 한 바퀴 빙빙 돌다가 그대로 달아납니다. 현직 축구 선수인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입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추적에 나선 경찰이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피를 뽑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을 제보해준 YTN 시청자는 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폭발하는 듯 큰 소리가 들렸다며 누가 봐도 정상적인 운행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우선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보고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에 완료한 핵억제 작전 지침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전력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최종 서명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 핵전력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상시적 배치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미 핵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수시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으로 그동안 미국의 결정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전시나 평시 모두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핵자산을 전개하는 방식과 빈도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핵 협의 그룹이 만들어진 뒤 세 차례 회의를 거쳐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개념이 확정됐고 양국 정상이 서명하며 1년 만에 문서로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이 9년 만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And I want to emphasize how important a milestone that is to be completed within a year. I have the privilege of working on other extended deterrence portfolio arrangements, and the speed with which we completed this document is nothing short of historic. 국방부는 비핵 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는 핵 재래식 통합 방안과 협의 절차를 적용해 범정부 모의 훈련과 국방 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차 회의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차례 협의를 바탕으로 양측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4월 하와이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차 회의, 지난달 3차와 4차 회의를 열어 회의 개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탈북민 5명 가운데 3명은 현재 법정 명칭인 북한 이탈 주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통일연구원 소속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정책 포럼에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이탈 주민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58.9%가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지력 논란으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곧바로 실수를 바로잡은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협약 발표 행사. 인사말을 마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말실수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곧장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You're going to beat President Putin. President Zelensky. I'm so focused on beating Putin. 이어진 기자회견에선 대선을 완주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Is that I think I'm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 beat him once, and I will beat him again. 인지력 논란에 대해선 지난 3차례 신경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검사를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Look, I wouldn't have picked Vice President Trump to be vice president, but I think she wa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So let's start there.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자신의 대선 승리를 기원했다며 1시간 동안 10여 명의 질문 공세에 맞서 대선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의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6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 지지율은 46% 대 47%의 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처럼 고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이끌었고 모든 모임에서 발언하며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모든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 언제든지 말실수를 찾을 수 있다고 감쌌고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신 또한 말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캠프 내부에서 후보 사퇴론의 배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후보 사퇴 주장을 담은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의 기고문을 게재한 뒤 바이든 캠프 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었다고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증인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같은 여야 대치에 정작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측 증인들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합법적인 판사입니까? 뭐 합법적인지 않아요?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반드시 전달해야 했던 겁니다. 30분 가까운 대치 끝에 요구서 전달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이 도로 밖으로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이 같은 야당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진상, 스토킹,
갑질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찾아 야당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있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 대표권, 안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지적하고 헌재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여야 협의가 막혀버린 국회에선 연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먹사니즘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경제 망치는 법안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국정농단 게이트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은 참담한 심령입니다.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여야가 각각 헌재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국회 내에선 정쟁만 거듭하는 사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없는 민생법안 처리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오는 1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다루기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과 관련해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해당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서 합동연설회를 열며 보수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과열된 상호 비방전에 당 선관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공세 수위를 낮춘 한동훈 후보와는 달리 원희룡 후보는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후보들 간 입씨름은 여전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연화였겠지만 우리는 모두 지옥을 겪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비방전이 과열됐다는 지적에 인정은 하지만 말하는 데 끼어들고 엉뚱한 답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순하게만 대응하지 않을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하면 아직도 검사인 줄 아시고 그러시는데요. 정치 검사와 다릅니다. 한동훈 후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예방 당시를 언급하며 당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자폭 전당대회 비판을 의식한 듯 다른 후보들과 달리 기자들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역시 큰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큰 마음 가지고 큰 정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제 전당대회가 인기 투표에서 실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 같다며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시되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당과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한동훈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을 자꾸 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유리하고자 이렇게 당하고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가. 윤상현 후보도 이렇게 가다간 국민이 등을 돌릴 것 같다며 남은 토론회는 윤상현 대 나경원, 한동훈 대 원희룡 후보로 조를 나눠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총선 백서만이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 여러 논란을 잠재울 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당의 입장, 총선 패배 원인을 성찰하는 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은 사실상 죽어있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자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 한동훈 캠프의 주의 및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선거 전이 후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다음 주 천안과 수도권 등을 돌며 당심 잡기를 이어갑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 1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의 공범 3명 가운데 1명인 2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 20대 남성 B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도주한 나머지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 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군인 30대 남성 김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고인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김 씨가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의 강요로 멀쩡한 딸이 성인 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딸이 원해갖고 성인 방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앞서 검찰은 김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선 어린아이들이 차 안에 방치돼 있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해만 최소 10명이 사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차에 홀로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차에 아이를 방치시킨 엄마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 전날 애리조나주 투손에서도 2살 배기가 같은 이유로 사망했습니다. CNN은 함께 외출했던 아빠가 잠이 든 아이를 혼자 차에 남겨놨고 1시간쯤 뒤 엄마가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여름마다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e probably experience this nationwide every summer. It's very tragic. Nothing could be more than, make sure you bring your child or an animal, anything, bring them inside the house immediately when you get home.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42도. 지난달에도 폭염 속에 쇼핑몰 주차장에서 아이들끼리 있다가 구조가 되는 등 올해 들어 미국에서 뜨거운 차 안에 남겨졌다가 숨진 아이는 최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극한의 더위로 지난 한 주에만 미국에서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은 지난 7일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it's just always insufferably hot down here. Like we're always scampering from one air-conditioned building to another. So why I agreed to stand out here and talk to you is beyond me. It's just always horrible. More slightly horrible than before.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며 전례 없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은 기후 재앙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팔에서 산사태로 버스 2대가 강에 휩쓸리면서 6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AP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각 12일 오전 3시 반쯤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120km 떨어진 나라양하트 무굴링 고속도로에 산사태가 나 지나가던 버스 2대가 흙더미에 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버스 2대에 각각 24명과 42명이 탄 거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사고 직후 승객 3명이 구조됐지만 바로 비로 구조가 난항을 겪으면서 다른 승객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 자연재해로 3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까지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3,238만 명의 영향을 받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32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931억 6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7조 6천억 원의 경제 손실을 봤다며 농경지 피해는 317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마철 잇따른 폭우로 침수는 물론이고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빠르게 대피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요. 늦은 밤에서 새벽 사이에 내리는 폭우와 산사태에 대비한 대피 훈련이 열렸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마을에 안내 방송이 퍼지고 주민 대피가 시작됩니다. 지금 즉시 회관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 마을 회관으로 향하고 거동이 힘든 주민은 부축을 받아 대피합니다.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홀몸 노인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을 떠납니다. 잇따르는 집중호우와 이에 따른 산사태 위험에 대비한 대피 훈련입니다. 이때까지는 그 재난에 대한 대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미리 이제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이제 급하게 긴장 안 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는 토사에 화를 입지 않으려면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장맛비는 재난 문자나 전화를 확인하고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이런 심야, 위험 상황에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대피 요령 등 훈련이 진행된 겁니다.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 문자도 보내지만 최근에는 주로 밤 사이에 집중 강우 많이 되면서 이 대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대피를 하는 전문가들은 산사태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제때 대피하면 인명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대피로를 파악하고 마을 주변 대피 장소가 어느 곳인지를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최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교통공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사는 퇴근 시간대 역사 출입구에 안전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펜스를 설치해 승객 동선을 분리하는 등 질서 유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입구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해 혼잡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내정을 두고 후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한국 축구의 상징 박지성까지 가색해 정명규 협회장의 사퇴, 홍명보 감독 내정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축구 꿈나무들과 공을 차고 해맑게 웃던 두 아이 아빠 박지성. 하지만 사령탑 선임 문제로 벌집이 된 최근 한국 축구 상황을 묻자 슬프고 참담하다고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 클린스만 경질 이후 5개월을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과정, 특히 전혀 몰랐다는 내부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폭로가 겹친 상황에서 박지성은 투명한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박지성은 체계가 무너졌다. 기대는 5개월 전이 마지막이었다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퇴, 나아가 홍명보 감독 선임 번복까지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를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협회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분간 이어진 폭탄 발언, 박지성은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 또 후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나섰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축구인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울먹인 이영표. 선배들이 멋있게 늙어야 하는데 못났다고 직격한 이천수에 이어 한국 축구의 상징 박지성까지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잇따라 한국 축구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령탑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한 이후 두문불출하던 박주호는 유로 준결승을 관람했다며 웃는 얼굴을 SNS에 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노리는 스포츠 클라이밍 대표팀이 습한 날씨에 더위도 있고 맹훈련 중입니다. 어느 때보다 메달 전망이 밝아 갈수록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메달 기대주 이도현이 암벽 등반을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에 올림픽 결승 무대를 가정해 어렵게 설계됐지만 이도현은 침착하게 완등에 성공합니다. 발을 사용하지 않고 두 손에 의지해 홀드를 잡아내는 어려운 기술도 여유 있게 소화합니다.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훈련한 만큼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후회 없이 경기를 즐기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도현과 함께 콤바인 종목 올림픽에 나서는 서채연도 유력한 메달리스트 후보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선전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패한 경험이 밑거름입니다. 결승에 진출을 했지만 거기서 좀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했던 게 마음에 계속 남아서 이번 올림픽 때는 꼭 메달을 따는 게 목표입니다. 이도현과 서채연의 아버지가 전현직 클라이밍 대표팀 감독이라는 점도 이번 대표팀의 메달 가능성을 크게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포츠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올림픽에서는 서채연 선수와 같이 출연하는 만큼 좀 재밌게 즐기고. 두 선수 말고 클라이밍 종목 파리행 막차에 탑승한 스피드 클라이밍 신은철도 깜짝 메달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만을 목표로 두면서 사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까지 끝끝내 증명을 하고 그대로 이제 경기를 마칠 생각입니다.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클라이밍 대표팀은 오는 30일
결전의 땅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단은 오늘부터 결전지인 파리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배드민턴과 사격, 복싱 대표팀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습니다. 새 종목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간판이자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는 오늘 출국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낭만 있게 끝낼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금메달을 놓고 싸우게 될 상대에게도 한마디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딱 기다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다 보여줄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샴페인을 태워서 흔들면서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좀 즐겁게 재밌게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으로 좀 매일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무너지더라도 또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있게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최대 2개를 목표로 가는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에 혼합 복식과 남자 복식에 모두 출전하는 왼손잡이 서승재 선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왼손잡이 선수가 유리한 점은 뭘까요? 이대건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서승재, 최유정 혼합 복식조. 앞뒤로 서서 준비 동작을 하는데 둘 다 왼손잡이입니다. 184cm의 장신 서승재가 점프에서 강하게 스매싱을 하자 상대가 받아낸 셔틀콕이 선 밖으로 나갑니다. 왼손잡이 스매싱은 확실히 더 빨라 보입니다. 왼손잡이의 스매싱은 사실 30% 이상이 더 빨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점프한 상태에서 공을 내리꽂으면 받는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엄청난 그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엔 서승재가 상대 서브를 받아내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받아내는 타이밍도 좋았지만 오른손잡이에 익숙한 선수들에겐 더 많이 꺾여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왼손잡이가 유리한 점은 뭘까? 무엇보다 스트로크를 할 때 역방향으로 셔틀콕 회전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회전이 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셔틀콕의 각도. 왼손잡이 선수가 정타를 때리면 셔틀콕이 더 가파르게 뚝 떨어집니다. 축구로 치면 무회전 킥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이런 이유로 원래 오른손잡이지만 배드민턴 할 땐 왼손으로 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인 서승재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 두 종목에 나섭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왼손 같은 조합을 잘 하지 않는 조합이고 그리고 거의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새롭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른손이랑 쳤을 때 코스가 변화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배드민턴 대표팀 복식조의 화려한 부활은 결국 서승재의 왼손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묘한 먹이 사슬이 눈에 띄게 많습니다. 선두 기아는 SSG에 또 발목을 잡혀 연승을 마감했고 두산은 천적 삼성에 6번 연속 졌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6연승의 상승세를 탄 선두 기아였지만 SSG는 여전히 힘든 상대였습니다. 2회까지 잘 던지던 선발 황동하가 3회 들어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볼넷과 안타를 잇따라 허용하며 대량 실점했습니다. 추신수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SSG는 황동화에 이어나온 김사윤까지 두들겨 3회에만 10점을 뽑아내고 일찌감치 승패를 갈랐습니다. SSG는 홈런 한 방 없이 에레디아의 3타점을 비롯해 추신수와 최주윤 등 모두 6명이 멀티타점을 기록하며 14대 6으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기아전에서 7승 3패, 기아의 7연승도 가로막았습니다. Bueno, nada, primeramente feliz y contento con la victoria. Para eso nos entrenamos todos los días y nos dedicamos a este juego. Y bueno, gracias a Dios por la victoria.
두산의 삼성은 더 높은 산이었습니다. 믿었던 곽빈이 4회 원아웃까지 던지고 6실점, 삼성이 9대5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두산전 6연승을 비롯해 올 시즌 10번 만나 9승 1패에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신인왕인 한화 문동주는 1군 복귀전에서 LG를 상대로 7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1회부터 4회까지 4이닝 연속 병살이 이끌어낸 수비의 도움까지 받아 45일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한화는 안치홍과 최은성, 이재원이 나란히 2타점씩을 책임져 6대0으로 승리하고 8위로 올라섰습니다. KT는 9회 초 결승타를 포함해 3타점을 올린 로하스를 앞세워 롯데의 5대4로 역전승을 거뒀고, NC는 선발 하트의 호투와 김영준과 박건우, 권희동과 데이비스의 홈런포 4방을 앞세워 키움을 9대2로 물리쳤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연일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모레는 남부 내륙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제주도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을 정도죠. 네, 맞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확인할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 필터인데요. 에어컨 필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혹은 15,000km에 한 번 교체해야 하는데요. 시기를 놓치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에어컨 증발기도 점검을 해야 하고요. 증발기에 습기가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외기 순환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매트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동차 매트에는 신발이 직접 닿기도 하고 우산이나 옷에 빗물이 떨어져 고이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를 하고 2년에 한 번은 매트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